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죠. 쥐어짜는 듯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함에 숨쉬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증상만큼이나 원인도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은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가슴 통증의 증상일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전람회 졸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게 몸에서 보내는 신호 통증입니다. 특히 가슴에 통증이 생기면 심장에 문제가 있나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요. 흉통은 다양한 원인과 여러 증상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흉통은 말 그대로 가슴 통증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통증이 느껴지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원인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흉통은 말 그대로 가슴이 아픈 증상인데요. 네. 이게 원인이 매우 폭이 넓습니다. 원인이 다양한데 네. 또 심장 문제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가슴에 있는 거, 뭐 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위장도 있지 않습니까? 식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이나 골격계통, 네. 또 신경도 퍼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영역까지 모두 흉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아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참 그렇게 원인이 다양한데요. 사실 어떤 질환을 의심할 때 환자가 느끼는 증상에 대한 표현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아프다는 말보다는 좀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 증상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냥 단순히 아프다라고 하면 또 진단이 저희들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흉통의 진단은 심장병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가장 첫 단추가 증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픈지, 뭐 예를 들어서 통증의 양상이 쪼이는 것 같은지, 네. 콕콕 찌르는지, 네. 또는 뭐 뜨겁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뭐 언제 시작이 되고 또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네. 또 이제 움직이는 뭐 활동, 뭐 계단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증상을 표현하는 것이 치료 그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가능하다면은 뭐 증상 발생 시간이나 지속 네. 시간, 통증의 양상 이런 것을 잘 뭐 메모하고 필요한 메모하셨다가 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매우 크게 중요합니다. 네. 예. 흉통에서 심장 질환의 위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네. 또 특히 흉통 환자 중에 심근경색증,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이 결국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어서요. 그렇죠. 예. 가장 먼저 또 배제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쪼인다, 콕콕 찌른다, 뜨겁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심근경색증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반면에 또 소화기의 문제나 폐 질환도 그렇고요.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도 가슴 통증은 증상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외래로 이렇게 흉통으로 오신 분 중에 한 뭐 3분의 1 정도는 심장병 인기고요. 네.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소화기계 질환, 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이 좀 많고 그 외에 뭐 폐질환도 있고, 근데 정신 건강, 다시 말해서 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이런 경우에서도 뭐 심하게 흉통이나 또 두근거림,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걸 호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또 중요한 게 또 심장병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정신 건강을 일부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또 어떻게 표현되는가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척추 질환이나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흉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예, 뭐
그 경추, 흉추나 퇴행성 관절염도 이제 움직일 때 또는 뭐 자세에 따라 그 심해지는 뭐 흉통이 있기도 한데 네. 이런 것들은 고유한 그 관절의 통증들이 주된 증상이죠. 예를 들어서 경추다 그러면 이제 목이 뻣뻣하다든가 어깨가 무겁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또 몸을 돌릴 때는 가슴도 아프다 이렇게 네.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구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흉통에 생기는 그 근육 골격계 통증은 늑골 연골염이라 그럽니다. 네. 갈비뼈에 이렇게 보면은 연골이 있거든요. 또 그 갈비를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네. 그런데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꼭 심장병처럼 그렇게 통증이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대상포진 역시 흉통이 증상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대상포진과 흉통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 이것도 봤는데요. 네. 이게 대상포진은 상당히 심각하죠. 노인분들, 면역력이 떨어진 그럼요. 분들한테 네. 생기기 때문에 심각한데 이게 피부에 발진이 나오거든요. 네. 발진이 나오기 한 3일에서 5일 전까지는 그 신경절을 따라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신경절 그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바이러스가 왼쪽 가슴을 지나는 신경절을 침범을 하게 되면 네. 통증이 매우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심장병처럼 그렇게 나와서 그렇군요. 예. 저희들이 혼동하는 경우들이 덜 있습니다. 네.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흉통도 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심근경색뿐 아니라 협심증도 가슴 통증이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협심증이 가슴이 쪼인다, 누른다, 압박한다라는 건데요. 네. 심근경색과 차이는 뭐냐면 심근경색은 결국 심장 근육이 피가 막혀가지고 근육이 썩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통증이 나오는 거고 또 뭐 식은땀도 흘리고 또 뭐 구역질도 나오고 어쨌든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을 비교를 하자면 네. 굉장히 심하게 나온다. 또 지속 시간도 훨씬 길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흉통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 쥐어짠다, 짓누른다, 또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는 말도 하고 증상의 정도가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통증이기도 하고 네. 또 쉬울 수도 있는 게 환자들이 표현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6가지 정도를 핵심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네. 증상할 때. 양상인데요. 쥐어짠다. 네. 또는 압박한다, 누른다, 무거운 느낌, 답답한 느낌 이런 게 호소하는 증상이 주증상이고요. 어떤 네. 분들은 심지어 꼭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뜨겁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화 안 된다, 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개인별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네. 뭐 어렵긴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위치인데요. 네. 일단 가슴 중앙부, 또 흉골 아래라 그러잖아요. 네. 가슴 중앙부나 왼쪽 가슴에서 아. 발생을 하고 이게 또 간혹가다 목 쪽으로 네. 목이 있는 부분이나 턱으로 뻗치기도 하고 왼쪽 팔로 뻗치기도 하는 통증이 있거든요. 네. 오른쪽만 딱 있는 그런 통증은 심장병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동반 증상인데 호흡곤란, 숨이 차다라는 느낌을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식은땀이 흘리고 뭐 구역질이 나오는 느낌. 네. 그다음에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악화되는 게 몸을 움직일 때입니다. 활동할 때. 네. 그러니까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뭐 무거운 물건 들거나 갑자기 또 버스 타려고 확 뛰는데 가슴이 뻐근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거니까 쉬면은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심근경색증은 쉬어도 관계없습니다. 쉬어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속 시간인데 심장병, 협심증은 대부분 5분 안에 끝납니다. 오늘 아침에 아파가지고 오후에 왜 병원에 와가지고 계속 아팠다 그러면 이것은 심장병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네. 만약에 심근경색이라 하면 이건 지속하죠. 네. 30분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차이들로 저희들이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위치, 호흡곤란 여부, 움직일 때 통증 여부, 뭐 지속 시간 등을 본다고 하셨는데 네. 흉통이 주로 언제 생기는지 또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증이 주로 이제 움직일 때, 운동할 때, 그러니까 몸을 쓸 때에 악화되는 경우는 협심증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것도 결국은 지속 시간이 5분을 넘어가면 굉장히 심한 아, 협심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심근경색과 구별점은 이게 20분, 30분 이상 쉬어도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흘리고 또 숨도 쉬기 어렵게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심근경색을 의심하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잠깐 뭐 콕콕 주신다. 뭐 잠깐 뭐 몇 초, 1초, 2초 이런 경우 극단적으로 짧은 경우는 심장병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뭐 20분, 30분 쭉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면 심근경색을 또 의심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예. 특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흉통에는 좀 더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도 많지 않나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썩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 뭐 통증이 오면서 흉통이 오면서 식은땀도 흘리고 그 구역질이 나오면서 네. 견디기 힘들죠. 일단 어떻게 건방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참아보자가 아니고 그냥 응급실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흉통이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면 골든타임이 중요할 텐데요. 네.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결국 심근경색으로 혈관이 막혔더라도 빨리만 뚫어주면 거의 심장 근육이 죽지 않고 거의 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정도 보거든요. 네. 적어도 6시간 안에 와서 뚫어주면 심장 근육이 거의 회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6시간 넘어가고 특히 1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심장 근육이 많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적어도 6시간 안에는 와서 뚫어야만이 사망률 또 합병증을 크게 줄여들 수 있습니다. 네. 예. 협심증의 흉통은 움직일 때 통증이 오거나 지속 시간이 5분 이내 정도로 좀 짧다고 하셨는데요. 네. 식도 질환으로 인한 가슴 통증과 협심증의 흉통이 또 양상이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또 그런 사회라 그런지 식도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 양상이 굉장히 심장 협심증하고 비슷합니다. 또 위치도 가슴 가운데고요. 네. 불편함의 양상도 답답하고 뭐 쥐어짜기도 하고 네.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양상들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네. 구별이 어려운데 구별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계단을 오른달지 네. 빨리 걷기 같은 운동할 때 악화되는가 또는 이게 지속 시간이 5분 10분 정도 네. 이내에서 끝나는가 이런 것 되게 중요하고요. 네. 식도 질환처럼 같은 경우는 주로 음식과 관련되고요. 아. 주로 많이 먹거나 안 먹는 걸 먹고 특히 누웠을 때 네. 바로 누웠을 때 좀 악화되는 양상이 있고 또 신물이 올라온다든가 속쓰림 같은 동반 증상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있다가 뭐 몸을 숙인달지 또 물을 탁 마셔본달지 하면 조금 완화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 시간이 5분 이내로 끝나지 않고 나름대로 한두 시간 지속을 하거든요. 네. 또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뭐 그런 점들로 저희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높은 흉통과 이제 협심증의 위험이 높은 가슴 통증 좀 차이를 설명해 주셨고요. 심근경색일 때 흉통과 급성 췌장염의 통증도 또 비슷하다면서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점이냐면 췌장염도 굉장히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구토 식은땀이 난다는 거고 또 통증이 췌장염도 상복부 쪽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혼동할 수는 있는데요. 네. 췌장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몸 뒤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췌장 자체가. 그래서 등으로 뻗치는 통증도
거의 다 동반되는 것이 또 특징적입니다. 네. 그래서 양상이 약간 다르긴 한데 결국은 두 질환 모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네.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요. 네. 응급실에서는 뭐 심전도나 피검사 하시면 쉽게 저희들이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심장 질환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질환들에서도 흉통은 증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유, 근데 쉽진 않겠어요. 예,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네.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증상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본인이 잘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예, 뭐 병력 청취한다 그러는데요. 네. 본인의 증상을 메모를 하셔도 좋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병원에 오시면 뭐 심전도나 혈액 검사, 또 심장 초음파나 또 심혈관 CT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걸 통하면은 쉽게 저희들이 감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또 심혈관계 이상은요. 흉통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검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도 중요하고요. 네. 결국은 이제 심장 질환, 뇌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다음 흡연 이 네 가지를 대표적인 위험 인자라고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복부 비만, 운동 부족,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되면 네. 4분의 3 정도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평상시에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만약에 이제 증상이 생긴다든가 또는 이런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되면 동맥경화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맥경화가 있다 그러면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네. 증상이 생긴다면 이제 저희 그렇게 또 맞춰가지고 또 검사를 하면 되니까요. 네.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심장 질환의 위험은 돌연사에 대한 걱정이 부담으로 자리하지 않습니까? 네.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또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 알려주시죠. 예, 방금 뭐 말씀드렸다시피요. 네. 혈압, 혈당,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네. 흡연은 무조건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뭐 규칙적인 운동, 결국 이런 걸로 많이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기 발견인데요. 이제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 그러면 심혈관에 위험인자가 하나 더 붙는 거게 되거든요. 네. 뭐 그 나이 정도,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정도 되시면 뭐 동맥경화 검사를 해보시는 건 뭐 도움이 됩니다. 초음파 같은 걸로 네. 경동맥을 보시면 쉽게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또 이제 심장 쪽이라면 석회화가 얼마만큼 끼어 있는가를 석회화 CT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걸로 조기에 저희들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진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환절기에다가 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특히 심혈관 쪽은 추운 새벽에 특히 영하의 날씨에 그 운동하신다고 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된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되게. 그래서 추운 날씨 새벽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무리하게 새벽 운동을 하지 마실 것 또 권장드리고, 해가 뜨거나 뭐 날씨 조금 풀리면 네. 그때 운동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흉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질환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유가 명확치 않은 경우도 당황스럽지만 예기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력을 잃을 수 있는 돌발성 난청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 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응급 질환일 수 있다는 돌발성 난청, 원인이 뭘까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름에서부터 갑작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길 수 있으시죠. 네. 그 돌발성 난청은
뚜렷한 원인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 감각신경성 난청, 그 귀 한쪽이 잘 안 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한쪽 귀에 나타나지만 드물게는 양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때때로 난청과 더불어서 이명과 현기증, 어지럼을 이제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네. 보통은 응급질환으로 간주해서 조기에 이제 입원 치료를 좀 고려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봄, 가을에 아이고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완전 먹통이 되셨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명과 어지럼을 함께 동반한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놀라십니다. 이런 돌발성 난청은 안면신경마비, 얼굴이 돌아가는 거나 네. 전정신경염, 그러니까 갑자기 어지러운 것에 이런 그 신경성 질환염증의 어떤 한 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네. 죄송하지만 좀 청력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연 회복이 잘 되는 편이지만은 한 32에서 65%,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하지만은 스테로이드 등을 통한 강력한 조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65-70% 이상의 좋은 회복을 보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돌발성 난청은 조기에 스테로이드를 뭐 먹는 거, 주사 맞는 거, 고막 주사 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고압산소요법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 또 각성 항산화제 등등 공인되고 좀 연구된 그런 치료들을 중점적으로 시도하시면서요. 네. 충분히 휴식하고 편안한 그런 일정한 생활 리듬 유지해가지고 좀 회복을 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으로 모두 오는 건가요? 한쪽으로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 돌발성 난청은 주로 이제 한쪽 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양쪽 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드물어서요. 연구에 따르면은 양측성으로 오는 경우는 한 1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돌발성이라는 이름처럼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응급 질환일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네. 이 돌발성 난청 치료의 핵심은 손상된 청각 신경과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그리고 이 귀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주는 건데, 여기에는 명확한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발병 후에 한 3일에서 일주일, 7일 이내에는 네.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면은 청력 회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시고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1주를 지나고 2주를 지나고 이렇게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률이 아주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병 후 한 2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면 치료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세요. 영구적으로 이게 난청으로 계속 남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 당하고 나셔서 아예 한쪽 청력을 잃어버리셔서 한쪽 청력으로만 살아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정말 너무 큰 응급질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제 발병 후에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건데 치료 시기가 아주 중요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 경우에 치료 결과들을 보면, 청력 감소를 알게 된 후부터 이제 일주일 이내에 치료한 경우랑 치료 시기를 그렇게 늦춘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치료 결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최소한 2배 이상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돌발성 난청을 좀 어떤 면으로 내과적 응급으로 보고, 즉각적인 치료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초기 치료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런데 돌발성 난청은 그리 흔한 질환은 아니지 않나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얼른 병원으로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은 청력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너무 망가지셔가지고 70%, 80% 완전히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좀, 갑자기 양쪽 청력이 좀 틀려졌다 하시면,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뭔가요? 네. 돌발성 난청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로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게 이제 봄, 가을. 바이러스 유행하는 경우에 아주 많이 생긴다고 하고, 그리고 이 뇌의 청각세포나 청신경이 망가진 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이러스를 또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런 청각세포나 청신경
혈관에 염증을 시켜서 난청을 유발한다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혈관 장애입니다. 이 내이로 가는 혈관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갑자기 막히거나 혈류가 감소해서 청각세포가 손상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또 정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와우막이 이제 그 어떤 큰 소리 때문에 파열되거나 또는 이제 뭐 청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력 저하와 일시적인 혈관 수축을 유발해서 돌발성 난청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진단 기준이 있을 텐데요. 검사상으로 확인되는 주파수도 봐야 되고 또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역시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돌발성 난청은 수능 청력 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한 30dB, 한 30% 정도 이상의 청력 소실이 3일, 즉 72시간 내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리의 강도 또는 높낮이, 그 주파수 헤르츠의 관점에서 얼마나 잘 들리는가를 이제 수능 청력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그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제가 전제해드리기로는 0 정도가 다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정상인들은 0에 있다. 네. 그리고 100은 90, 100은 이제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개는 이제 정상인들은 한 0에서 25dB의 청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자연의 소리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 망가진다면은 이제 가는 귀라고 말씀드리고 한 40dB 이상 망가지시면은 이거 보청기를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50dB 망가지면 보청기 하셔야 되고요. 60dB 이상 망가지면 뭐 장애 진단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난청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갑자기 70% 이상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큰 청력 소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돌발성 난청의 기준이 이제 거기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또 돌발성 난청의 청력의 문제가 소리의 음역대로 볼 때도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0에서 이제 100dB까지 이제 우리의 청력이고,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는 125dB의 완전 남자들 음색부터 저기는 8000Hz까지 높은 여자들 음색까지 낮은 음, 중간 음, 높은 음으로 그렇게 나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청각도상에서 얼만큼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것이 저주파냐 아니면 중간이냐 아니면 고주파냐 또 어느 부분에서 많이 망가지느냐를 같이 따져보고 돌발성 난청의 성격을 또 규정하기도 합니다. 네. 높고 낮음의 이제 차이도 있고요. 근데 낮은 소리, 저음역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 연관이 있을까요? 네네. 돌발성 난청 재발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네. 한 1%에서 한 5%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런 돌발성 난청을 한번 겪은 다음에는 반대편으로 또다시 이 돌발성 난청이 올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시 또 재발한다? 그거는 이제 메니에르병이라든지 저음역 난청 또는 청신경 종양 같은 거를 의심해서 관련 검사를 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 낮은 소리 저음역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긴 하는데 재발이 높아요. 그게 이런 건 뭐냐면 단순한 돌발성 난청이 아니라 메니에르병의 전조로 오는 저음역 난청일 수 있어요. 이거는 단 것 짠 거 소금 설탕 국물 즉 나트륨 등으로 생기는 어떤 솔루트로 생기는 문명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뇨제나 스테로이드 그리고 지속적인 청력 관찰 및 식이요법이 필요한 조금 더 다른 질환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력도에서 청력이 얼만큼 떨어지고 어느 주파수에 떨어지는 거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의사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어떤 질환인지를 정확히 진단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돌발성 난청의 상태에 따라서 단계가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에서 한 40dB 정도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저 경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 41에서 한 55까지는 한 중등도, 그 다음에 이제 56, 90까지 떨어지는 건 이제 우리가 고도라고 얘기하고 90% 이상 망가지는 거는 이제 아주 심도 돌발성 난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청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치료를 공격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조금 그래도 좀 약을 좀 보존적으로 쓸 건가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의사들이 어떤 치료의 강도를 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도 강조하셨고요. 또 귀 질환의 응급질환이라는 말을 할 정도면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여기는 약물 치료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는 뭐 입원하실 수도 있고 집에서 계시더라도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한 2주 간격으로 좀 드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실내, 그러니까 고막 뒤로 이제 귀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죠. 네. 대개 한 3번, 4번 정도 맞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항바이러스의 주사나 혈관 확장제 또는 혈류 개선제, 비타민이나 대사 개선제, 네. 뭐 필요하다면 어지럼이 있으시면 뭐 진정제, 그리고 고압산소요법 등이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병용요법 등을 시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한 치료가 돌바스 난청을 완벽히 치료해 준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병용요법을 치료해서 조기에 가장 강력한 치료를 해주는 게 가장 결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돌바스 난청을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는 이유도 이런 항바이러스의 주사를 맞으면은 또 이제 결과가 좋다는 것도 있고요. 또 돌바스 난청 등 환자분들이 이제 입원을 하는 이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또 고압산소요법을 또 병용하기도 하고 또 1~2% 정도에는 청신경 종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MRI를 좀 빨리 찍고 싶으시다면 또 입원해서 어지럼 검사와 함께 또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또 더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고농도의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부담을 갖는 분들은 없을까요? 괜찮은지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말 부담되시죠. 네. 스테로이드라는 건 가장 강력한 항염증 제제거든요. 그래서 신경의 염증을 없애고 다시 신경을 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뭐 쓰고 싶지는 않지만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용량으로 쓰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한 11에서 14일 정도 복용하시게 되거든요. 물론 부작용이 있어서 막 밥맛이 좋아지시고 살이 찌고 당이 많이 오르시고요. 또 약이 좀 속이 쓰리고 막 여드름이 많아지고 홍조가 생기고 얼굴 피부에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특히 이제 심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도저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못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 요법만을 선택해서 또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고막 주사는 뭔가요? 이것도 스테로이드 주사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당뇨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 먹지 못하실 때 고실내로 스테로이드 주입요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우리 초기 치료로 3번, 4번이 고막 주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요법은 외래에서 고막을 새침으로 뚫고 스테로이드의 액체 형태 주사, 즉 이때 덱사마이신을 이제 주로 이제 되게 쓰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미내로 주입하면 점점 이제 달팽이관의 정원창을 적셔서 차분히 이제 달팽이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개 한 2~3일 간격으로 3~4회 정도 시행하는데 고막을 통해서 달팽이관 안쪽으로 직접 스테로이드가 점적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신으로 먹는 약이나 주사에 비해서 전신적인 부작용은 피할 수 있으니까 또한 효과적인 약제 전달이 가능해서 돌바스 난청 요즘 치료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의사분들은 모든 치료에도 회복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구제 치료로 또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의사 선생님들과 이 맞는 시기는 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조적으로 이뇨제나 혈액순환 개선제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희석제로 알려진 그 항응고요법은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또 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혈행을 개선시키고 미세하게 경색이 있는 거는 해소시키는 그런 요법으로 이제 혈액순환제가 사용하고요. 요즘 또 이제 고압산소 요법을 많이 쓰거든요. 사람에게 보충 산소를 투여하는 거를 이제 포함한 의학적 치료를 해서 좀 더 이제 달팽이관의 허혈을 막고 그리고 혈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법들을 돌바스 난청의 치료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골든타임 얘기하셨는데요. 치료 적기로 얘기가 되는 일주일 이내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넘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청력을 잃을 위험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논문에서는 그 일주일 이내에는 한 70% 이상 치료가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이상적인 치료 타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1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2주가 넘어가면은 이게 2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4주, 그러니까 한 달이 넘어가면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상은 청력이 그 망가진 대로 그냥 고착된 상태로 간주돼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불응되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분들이 1주, 2주를 넘겨서 치료를 시작한 그룹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일주일 이내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제 청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네네, 또 그렇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이명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는, 즉 남아있는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 이명이라는 게 이 기울림, 즉 잡음인데 이거는 항상 난청이 있는 곳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력이 떨어진 곳, 즉 청각세포나 청신경이 망가진 부분에서 이 이명, 즉 잡음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치료 성적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계속 난청은 계속 있으시지 잘 낫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또 귀에 막 신경을 쓰이게 돼요. 네. 그 너무 예민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명이 많이 생기시고 심하면은 뭐 잠도 못 주무시겠다,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치료를 하거나 또 약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명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석증, 어지럼증까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청각기관, 즉 달팽이관이랑 평형기관, 즉 전정기관이나 이 방골이관이 뇌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하나의 배터리 액을 쓰면서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네. 얘 둘은 쌍둥이처럼 서로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망가졌는데 하나는 정상이다? 사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미로동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네. 라빌린치 나털이 정말 작은 하나의 가느다란 혈관에서 이 혈류를 공급받거든요. 근데 혈관 문제가 있다? 돌발성 난청이 왔다? 그러면은 같은 혈관을 쓰는 평형기관도 청각이 망가지니까 어지럼이 같이 망가지는 네. 그런 이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이 오셨을 때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게 한 30-40%가 온다는 게 뭐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네. 기관 내부가 림프액이라는 서로 액체로도 서로 통해 있지 공통된 혈관을 쓰지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만약에 퍼져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액체나 혈관을 타고 이 염증 물질이 옆방인 이제 평형기관으로 퍼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돌발성 난청이 오면은 같이 이제 어지럼이나 이석증이나 다른 문제들도 함께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되도록 빠른 치료가 중요한 만큼 좀 증상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돌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네. 첫 번째는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서서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또는 2, 3일 내에 급격하게 한쪽에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귀가 꽉 막히는 이충만감이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청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삐 하는 이명이나 귀울림이 들립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의 한 40%는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다 하시면 당장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꼭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력을 잃을 수 있는 응급질환인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소은, 윤도현의 마음을 다해 부르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